운용형님과 함께 미니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들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니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주제는 최근에 시장 이슈 자체가 경기 침체 논란 쪽으로 급격히 빨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에 따라서 가시화되는 경기 침체에 따른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아마 10월 말에 제가 배워야 산다에서 제가 이제 잠깐 언급됐던 내용이긴 한데, 현재 시장 자체는 기회도 있고요. 기회도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경기 침체가 정말로 가시화되는 경우, 또 생각보다 상당히 심하게 전개되는 경우 리스크 관리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기회도 노려야 되고 또 수익도 기회도 노려야 되고 또 향후에 전개될 수 있는 불확실성 상황에 비해서 리스크 관리도 좀 분명히 해야 돼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주 들어서 이제 JP 모건 골드만삭스 엊그제였죠. CEO가 경기 침체를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웰스파고의 CEO도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 올해 연말 내지는 내년도 연초에 경기 침체가 가시화될 거다. 이러다 보니까 급속히 그동안에 우리 시장 자체가 지금 저도 연말 센터랠리, 제한적인 미니랠리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네. 이게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싹 가버리고 이제는 경기 침체가 지금 수면 위로 부각돼서 지금 우리 시장에 미국 시장도 지금 4일 연속인가 5일 연속 떨어졌고 우리 시장도 지금 앞서 얘기했듯이 5일 연속 네. 떨어지고 있는 쪽인데 그래서 완화적인 금리 속도 조절을 통한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서 지금 경기 침체 쪽으로 급속히 좀 들어가고 있는 쪽인데 근데 경기 침체라는 부분 자체가 새삼스러운 건 아니거든요. 이미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미 경기 침체를 경고한 발언들이 여러 가지 있었었죠. 가깝게는 10월 달에 미국 같은 경우 전미 경제인 연합회에서 경기 침체를 얘기를 하는데 거의 내년도 7월 이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60% 70% 정도까지 된다. 그런 전망도 있었어요. 있었고 일부 미국 쪽에서 경제학자들 조사 10월 달 보게 되면 그 63%가 미국의 경제가 침체에 빠질 거다. 그런 전망이 다 있었었어요. 네. 이게 새삼스러운 건 아니라는 다들 겁니다. 알고 있던. 새삼스러운 건 아니에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우리도 충분히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영향 자체가 분명히 경기 침체로 이어질 건데 다만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 자체가 경기 침체 폭이 얼마만큼 커질 거며 또 기간이 얼마만큼 확대가 될 거냐. 그게 이제 모르니까 불확실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현재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경기 침체는 오겠지만 폭은 제한적일 거고 그리고 기간 자체는 내년도 하반기부터 경기는 회복될 거다. 그런 또 전망이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은 변화가 없어요. 대부분 전문가들은 내년도 2분기 때까지 네. 경기가 안 좋을 거고 3분기부터는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다. 그래서 시장을 얘기할 때 주식시장은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임이 전개되는 거니까 만약에 내년도 하반기 때 경기가 회복이 된다 한다면 주식시장은 내년도 상반기 3월달, 4월달부터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거다. 네. 저도 이제 그런 시각입니다. 네. 제가도 뭐 배워야 산다 통해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배어맞게 내리다. 다시 한 차례 올라갔다가 충격이 한 차례 올 수가 있다. 이제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이제 그렇지만 일단 저점을 깨지 않는다는 쪽인데 그렇지만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폭이 장기화되고 그렇다 그러면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SK 하이닉스가 당초에 지금 적자가 내년도에 1조 5천억인데 6조 5천억까지 적자가 난다. 이러면 심각해지거든요. 만난다면.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는 거. 주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무작정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시장 자체는 그래도 상승한다는 전제니까 침체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또 수익도 우리가 주식수에 다시 대부분 다 손실 났는데 주식을 팔아놓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식을 팔아놓고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그게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내가 갖고 있다가 주가가 같이 떨어지면 괜찮은데 주식을 다 팔아놨는데 주가가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정말 그게 더 힘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동시에 좀 고려를 좀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시장 자체는 저는 리스크는 아직 안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고금리로 인한 시장 영향은 지금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좀 봐요. 이제 가파른 금리 인상 자체가 10월달, 11월달까지 진행이 됐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가 3.25지 않습니까? 최근까지 금리를 올렸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기준금리가 4%니까 지금 거는 이제 본격적인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고금리라는 시장의 영향 자체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금리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주식 투자로 본다 하면 기업들, 재무 내용이 안 좋은 기업들 분명히 부도날 기업들 많이 생기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일부 중소형 건설회사 같은 경우 지방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도가 좀 나고 있거든요. 예.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쪽입니다. 2010년도 이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다 저금리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파르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재무 내용이 안 좋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리스크가 분명히 발생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내년도 상반기 때 부도 기업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다. 내년도 이제 3월 달에 이제 감사 보고서, 회계 보고서가 좀 나올 건데 관련된 종목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주식 투자하신 분들을 본다면 가장 리스크에서 고려하는 것 자체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시장에서 부도 나서 퇴출돼서 이른바 감자돼 가지고 없어지는 위험은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쵸. 내가 주식 갖고 있으면 기업 내에 문제 없으면 기다리면 갑니다. 그렇지만은 감자되고 부도 나면 회복하기 힘들어요.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업종으로 본다 한다면 저는 여전히 가장 만약 리스크가 먼저 부각되는 업종 자체가 제가 건설업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건설업종이 악재가 부각되면 은행업종으로 전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F가 많은 증권회사 영향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바이오 기업들이 적자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적자나는 기업들은 이제 얘는 그동안에는 시장이 저금리 상태에서는 전환사채라는 신주인 인수권을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을 했지만은 이제 자금 조달 어려워집니다.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대규모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적자나는 기업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이오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부 다른 여타 산업 내에서도 기업 내용이 안 좋은 종목들은 조심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앞서 있다 건설업황 자체는 지금 업황 자체가 지금 최악이거든요, 지금에서요. 증권주도 지금 주가가 안 좋지 않습니까? PF 아직 영향이 안 끝났어요. 왜냐하면 건설업체 관련된 부분 자체는 4분기부터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고 관련에 대한 은행들에 대한 전이 자체도 4분기나 내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다가 이들 은행이라든가 증권회사들이 부도가 난다고 저는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건설회사 중에서 중소형 건설회사들 같은 경우는 부도날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형들. 네. 그러면 어떤 쪽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불확실한 국면을 감안해 가지고 실적 성장이 뚜렷하고 저평가된 종목에 일단은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든다 한다면 제가 건설업종을 가장 안 좋게 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건설업종에 이제 뭘로 봐야 되냐면 일단은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매출 채권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은 매출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건설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라든가 부동산을 지어놓고 분양을 했는데 분양에 따라 가지고 분양되는 것 자체 미리 매출액이라도 이익으로 잡아놨습니다. 돈은 안 들어왔는데. 근데 나중에 분양이 안 되고 매출이 안 되면 그걸 부실채권에 이어지면서 퉁쳐버리거든요. 돈 못 받았어. 그러면서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았어. 매출채권이 많은 기업들은 조심해야 돼요. 예컨대 대표적으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매출채권이 반기 기준에서 7조 7천억인데 3분기 말 기준에서 8조 원이더라고요. 이게 증가 추이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영향은 이제 4분기부터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매출채권 비중도 중요하죠. 반기 기준에 37.4%인데 3분기 말 기준에 38.9%고요. 이게 추이를 봤을 때 추이가 중요한 거고요. 또 비중이 많은 것도 중요하죠. 근데 현대건설이 매출채권 비중이 대형사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부실이 많다는 거죠. 숨겨진 부실이 많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8조 원대가 매출 채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현대산업개발을 보셔야 되는데, 현대산업개발을 보시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얼마만큼 안 좋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현대산업개발은 100% 국내 쪽의 아파트 분양 시장이지 않습니까? 현대산업개발은 이제, 근래 들어서 여러 가지 악재가 노출된 부분도 있지만은, 근데 현대산업개발이, 반기 때 매출 채권이 1조 2천억인데, 이번 제가 3분기 말에 조사를 해봤더니 1조 7천억입니다. 5천억이 늘었어요. 그래서 매출 채권 비중이 50.9입니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건 좀 많이 위험해 보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사 같은 경우 계룡건설이라든가 한신건설 아직까지는 과거에 2010년도 12년도에 비해 많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건설사들은 문제가 없어요. 현대건설은 매출 채권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다만 실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네. 실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런 부분들 이제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그러면 뭘 보셔야 되느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것 자체가 이제 개별 기업도 해당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제 건설회사입니다. 이건 어떤 회사냐면 제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는데 최근에 아실 거예요. 주가 급등했던 주식이 중견그룹의 건설주. 수주가 700% 증가했다는 면서 주가 급등했던 주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재무제표인데 보시면 일단은 현금 흐름표상에서 3년 연속 적자가 나는 기업들 중에서 최근에 적자가 난 기업도 피해야 되고요. 이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무조건 플러스가 나야 됩니다. 근데 이거 예산은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지금요. 2020년도에 마이너스 410억, 작년도에 마이너스 510억. 근데 이번에 분기 말에 2,467억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돈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사가 적자는 안 났어요. 근데 현금이 돈이 안 들어왔다는 자체는 돈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이익은 잡아놨는데.
그다음에 중요한 것 자체가 맨 아래쪽에 재무활동입니다. 이게 플러스 나면 안 됩니다. 재무활동이 지금 예사가 그래요? 작년 연말에 1294억, 그다음에 올해 3분기 말에 1435억이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돈을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차입금이 늘어났다든가 증자를 냈다든가 사채를 발행했다든가. 그건 안 좋은 게. 그러니까 가장 좋은 흐름 자체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 무조건 플러스 나야 되고, 그다음에 맨 아래쪽에 재무활동 현금 자체는 마이너스 나온 게 좋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안 좋은 케이스예요. 이런 경우. 이런 이제 건설회사뿐만이 아니라 여타 다른 종목들도 재무활동 현금 흐름표 자체는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제가 업종으로 따지면 저는 기계업종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현재 실적도 괜찮다. 3분기 실적도 괜찮고, 그다음에 향후 4분기라든가 내년도 전망이 괜찮은 것 자체가 기계 쪽이에요. 기계 쪽은 제가 보기에는 건설기계, 농기계, 피팅 다 좋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도 좋고요.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3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비수기임에도 실적이 최대치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최근도 10월 달까지도 수출이 작년보다 증가되면 됐고, 그다음에 내년도 좋을성인 것 자체는 중국이 이제 결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 이후에 경기 부양책 사용할 거고요. 굴삭기는 중국에 민감하니까. 그다음에 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와 전쟁이 결국 내년도 종식될 가능성이 크니까 전후 복구에 대한 시대가 있고, 그러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건설기계 최근 조정받았으니까. 그다음에 농기계 쪽도 미국 쪽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되면서 농기계 쪽이 실적이 엄청 좋습니다. 대동하고 TYM이라는 회사가 옛날에 동양물산입니다. 그다음에 피팅 회사들은 다 아실 거고, 이 피팅 회사도 조선업종보다는 태광이라든가 송강배도 하이로코리아가 전방산업이 조선업종이기도 하니까 네. 이쪽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LS라는 주식을 대형주 쪽에서 하나 쪽 꼽아봤는데 이런 종목입니다. 이게 실적 성장 자체는 매출액이 계속 성장하잖아요. 2020년도 1조 원대, 2021년도 1조 3천억, 올해 1조 8천억, 내년도 2조 8천억, 내후년도 2조 9천억. 영업 순이익은 1270억, 2780억, 4250억, 6260억, 7160억, PER이 5600, 3800. 그렇죠. 그러니까 지주회사이기도 하지만 예산은 내년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미국의 A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주니까 이런 것들 종목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 정도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침체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 또 시장에서는 상승이 자주 나타나는 시장은 또 아니다 보니까 이 상승이 나올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상승은 꼭 챙겨가면서 리스크 관리 둘 중에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시장,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지 그 체크 포인트들 다 짚어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